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몰아가지고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두 번째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앞부분 강의는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짧고 핵심만 골라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과 사회정책인데 여기서는 사회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학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 고전사회학자들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학의 역사나 사회학 이론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뭐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사회학자들이 사회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접근하는 방식을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밀 디르갱, 스펜서, 베버, 막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디르갱은 이제 보수주의인데, 이 보수주의를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그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질서를 중요시한다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밀 디르갱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 거냐. 아까 이제 산업사회 초반에 사회가 해체되고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 혼란이 발생을 했는데 결과죠. 질서가 깨진 거죠. 옛날 질서가 깨졌고, 자, 그럼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새로운 질서 하에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에밀 디르갱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에밀 디르갱이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뭐죠? 이론적인 어떤 그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정책을 하는데 이 사회정책을 개별적인 문제를 단순히 치료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회의 커다란 질서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사회정책을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회정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뭐가 중요하느냐? 집단적 성격의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무엇일지를 파악하고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밀 디르갱이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핵심이 되는 게 뭐였느냐? 규범과 가치죠. 모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에밀 디르갱은 사회정책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규범과 가치가 새로운 질서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버트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는 사회정책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사회정책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자, 국가가 하는 거는 인위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전하느냐? 개인이 경쟁을 통해서 적합한 사람만 살아남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태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적자생존의 원칙이 만들어질 수 없고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개입하면 안 된다, 사회 문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자유주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도 자유주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막스 베버는 좀 이제 양면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현대사회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가 합리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관료제가 등장하고 이게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건 필수적인데, 이제 이런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게 된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정책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사회가 관료 중심의 사회정책 중심의 어떤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가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덕적 판단은 하진 않지만 이게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막스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사회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대신에 이제 막스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 행위로서의 사회정책은 부정하는 거죠. 뭘 가지고 해결해야 되느냐? 운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사회운동.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운동이 결국 뭐죠? 혁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들이 사회정책에 대해서 갖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또는 사회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기 사회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회정책에는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측면에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별 사회 문제마다 국가가 개입을 하면 그 자체로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또는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변화의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왜곡시킬 수 있다. 스펜서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회학자들이 이제 이런 초기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가져오는데, 그 사회적 질서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새로운 사회 질서의 내용에 맞는 사회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회 질서,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소되도록 놔둘 수 없다라는 개입의 정당성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 농촌에서 존재했던 그런 형태의 대면적이고 인격적인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진 구성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공동체를 자본주의적인 시장은 노동자로 끊어놓고, 예전에는 집단 작업, 공동 작업을 통해서 농사도 하고 뭔가 같이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많이 훼손되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인 공동체를 굉장히 사회학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끈끈한 사회적 관계, 여기서 이제 연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공동체의 연대라고 하는 걸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사회정책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한 게 공중사회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사회학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이 공중사회학은 영어로 이제 퍼블릭 소시올러지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회학이 너무 이론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현실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일반 시민들로부터 현실로부터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의심받고 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현실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고리가 필요한데, 그 매개고리가 뭐냐? 사회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탁월성이나 이론적인 어떤 기여를 가지고 사회정책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매개고리로 사회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공중사회학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책을 사회학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노동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이론적으로 노동이 뭐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어떻고 노동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이론이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책에 사회학적 관심이 모아지게 되고, 자, 그러면 사회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회학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회 정책이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를 어떤 사회학적 이론에서 끌어내서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론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해서 또는 사회정책을 만들고 평가하고 또 사회정책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 사회정책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사회정책이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예요. 자,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와 사회라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다. 자, 정치는 여기서 뭐죠? 국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는 세금을 뜯어가는 존재고 그 세금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그 세금을 뜯어다가 자기 국가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 일반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와 관계없는 영역에서만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국가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가가 국가 스스로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뜯어낸 세금을 쓰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당면하는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연결점으로 사회정책이 놓여져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사회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회체계라고 하는 이제 생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제하는데 국가가 정치체계가 사회정책을 통해서 사회체계를 조절할 때 사회정책의 의미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가 사회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회정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다. 자, 그러면 정치가 사회체계의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의 유지와 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본주의적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 사회적인 체계가 훼손되었는데 이거를 정치가 개입을 해서 사회적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활세계, 우리 일상적인 생활세계가 사회정책을 통해서 복원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사회정책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사회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중반 이후에 근대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고 있어요. 사회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사회정책의 기능인데 앞에서 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하면 이 사회체계라고 하는 거의 하위체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사회체계는 정당성, 공동체, 정치경제라고 하는 4개의 하위체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체계에서 사회정책이, 사회적 기능은 정당성은 이제 정의,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공동체는 연대, 정치는 평등, 경제는 보호와 생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기능을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지향하냐면 정의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것, 연대는 통합, 평등은 민주주의, 보호는 안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기능하느냐?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 정책이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리고 통합된 민주적이고 생존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라고 하는 게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런 가치 지향을 실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하나를 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너무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려가지고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거를 볼게요. 자, 사회학과 사회정책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자,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권력을 행사해서 이 권력을 행사해서
사회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를 지향을 하는데 사회학에서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하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정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론적인 틀이니까 이 틀을 가지고 자,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는 걸 하나를 볼게요. 자,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국가라고 하는 게 비정규직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사회학에서 이론적인 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봤을 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현재 사회 내에서 어떻게 관계지어져 있는가를 문화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 규범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노동관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이 근로계약이 짧은 그런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별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나온 거죠. 노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의 관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차별 해소에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국가가 이 이론적 자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각각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대보험,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있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이나 임금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뭐 복지적인 측면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업장 내에 샤워 시설을 쓰거나 헬스장을 비정규직은 못 쓰게 하는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 경제적 차별 해소의 관점에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정보격차, 정보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보격차의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는 돈이 있어도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 접근하기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 이거를 정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얻어간다, 새로운 정보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학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보 소통 관계라고 하는 게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를 문화규범 가치 제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게 정보화, 사회의 정보화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사회가 움직여가는 방식이 정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급격하게 재구조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가 이 이론적, 자, 정보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고, 이 정보화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정보의 양극화 라고 하는 거면, 정보의 양극화의 핵심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다. 그러면 정보의 접근권과 두 번째로 정보의 활용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 정책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의 접근권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보,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접근권이 이제 그 권한이 필요한 거죠.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죠? 컴퓨터가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고, 핸드폰이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뭐냐? 소위 말하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정보 단말 기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굉장히 그 이동통신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한 달 사용료, 이 휴대폰 이용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느냐를 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국가가 소위 말하는 통화 요금을, 전화 요금을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용권은 뭐냐면, 전화기 하나 쥐어졌다고 그 사람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교육시키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포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창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핵심적인 정보 격차, 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이 어떤 이론적인 지침이나 뭐 이 가이드라인을 핵심적인 문제의 영역을 제시를 해주면 이걸 국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그 정책은 여기에서 제시된 거를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사회학과 사회정책, 정치의 영역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회정책 시간에 하는 거는 사회학이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개별 문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정책의 영역이 뭐가 있고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사회학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정책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간단한 사회학과 사회정책의 관계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 사회정책에 있어서 사회학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요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제 3, 4학년이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이 어떤 방식의 이론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